민족주의 운동하고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결합할 거냐. 그래서 나왔던 게 뭐야? 신간회 활동인 거야. 신간회라는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 그래서 그때 그 신간회가 했던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일 의거. 들어봤죠? 그 해마다 11월에 학생의 날이 있어. 11월 3일인가? 그게 학생의 날이야. 그 학생의 날이 뭐냐면 광주 학생들이 일본의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여학생을 기차에서 희롱하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기차 바깥으로 일본애를 던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큰 사건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 광주 학생들을 심하게 탄압하려고 그러니까 광주 학생들이 의거를 일으켜가지고 대대적으로 항일 운동을 해. 1920년대에 만세운동이 다시 벌어진 거야. 10년 만에. 그게 대대적으로 벌어졌는데 이때 일본 놈들이 막 무차별한 진압을 한단 말이야. 그때 진상조사를 나왔던 단체가 신간회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던 단체가 신간회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랬던 거야. 그 20년대에 그런 운동이 벌어질 만큼 그래서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다 널리 퍼져 있었어. 그래서 1940년대에 미국이 그때 조선의 사상 지도를 어떻게 구분했냐 하면 실제로 사회주의의 영향이 55에서 60%다.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의 호감도로 따지면 사회주의에 대한 호감도가 60%다. 이렇게 본 거야. 6대 4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4고 사회주의가 6이다. 이렇게 봤던 거야. 그래서 이 분단이 일어나게 돼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리고 그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자꾸만 이상한 짓을 했던 이유도 이게 남한의 다수가 사회주의다. 그래서 그 남한의 다수가 사회주의인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1945년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북한은 소련이 담당하고 남한은 미군이 점령군으로 오는 거야. 소련군도 북한 점령군, 미군은 남한 점령군. 그래서 요 점령군 둘이서 미소공동위원회인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얘네들을 독립시킬 거냐, 남한 북한을 언제 독립할 거냐를 논의를 한 거야. 근데 그때 소련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 무조건 3년 안에 독립시켜야 된다. 3년만 신탁 통치해라. 하자. 그게 소련의 주장이었고 미국은 기간을 정하지 말자. 기간을 정하지 말고 남한이 준비되는 대로 그러니까 한반도가 준비되는 대로 독립시키자. 그래서 무기한 신탁 통치론이었던 거야. 그래서 무기한 신탁 통치론을 미국은 주장하고 소련은 3년 신탁 통치론을 주장했던 거야. 그런데 그 12월 28일이 공식 발표 날인가 그래. 근데 12월 27일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여기서 개뻥을 치는 거야. 오보를 내는 거야. 뭐라고? 미국은 반탁. 미국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데 소련은 그러니까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거짓말을 해. 그래가지고 그 하루 만에 원래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더 많았던 나라였는데 하루 만에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로 돌아서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반탁이 되는 거야. 사회주의 운동했던 단체들도 전부 다 반탁 통치로 넘어가게 돼. 반탁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28일날 다 같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했어. 그랬는데 보니까 소련에서 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3년 동안만 신탁 통치 하겠다는 건데 미국이 무기한으로 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알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련 말을 아는 사회주의 단체들이 야야야 이게 잘못됐대. 지금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거짓말한 거래. 소련은 3년 신탁 통치, 미국은 무기한 신탁 통치래.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단체들이 몇 개가 그러면 우리는 찬탁이지. 3년 안에 나간다니까 우리는 찬탁할래. 소련의 신탁 통치 안에 찬성한다. 그게 찬탁 운동이야. 근데 그때 김구 선생님이 중요한 실수를 해. 이때 진실을 알리고
거기서 이제 찬탁으로 만약에 김구 선생님 입장을 변했다면 우리가 분단이 안 됐을 수도 있어. 근데 김구 선생님이 그때 나는 반탁이다 해버린 거야. 그래서 민족주의는 반탁운동, 사회주의는 찬탁운동으로 갈라지게 돼. 그게 이념 대립의 그 시작인 거야. 김구 선생님이 반탁운동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갈라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3년 안에 물러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48년에 어차피 소련은 물러간다는 거야. 그러면 48년 8월까지가 기간이었어. 소련이 가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걸 어떻게든지 통일하겠다라고 한 게 김구 선생님이야. 그래서 김구 선생님 나중에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통일하겠다. 그래서 47년도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설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승만이 10세가 46년부터 정읍을 돌아다니면서 정읍에서 처음 그 얘기를 해. 남한만의 단독선거 할 수 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야. 그래갖고 그거를 미국이 옳다구나 하는 거지. 미국이 옳다구나 해서 그 말을 딱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구 선생이 절대 안 된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영구 분단으로 간다. 그래서 절대 반대. 그래갖고 이제 김일성을 내가 가서 설득할 테니까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세우자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이 북한으로 가. 그런데 이제 그때 48년에 누가 죽냐 하면 여운형 선생님이 그 총살을 당해. 암살당하지. 48년도에 그 여운형 선생님이 해화동에서 암살을 당해. 그럼 여운형 선생님은 누구냐?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어. 여운형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공동으로 조선의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소위 이제 중도였던 거야. 민족주의 중도 세력이었어. 그런데 여운형을 빨갱이라고 해화동에서 총 쏴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소위 그 의열단했던 김원봉이 이 여운형 선생님이 그렇게 총 맞아 죽는 걸 보고 놀래갖고 북한으로 가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48년도에 돌아왔을 때 이미 이승만이 남한의 단독 선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이었어. 공지가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이 단독 선거를 한다니까 김구 선생님과 여운형 계열은 전부 다 선거에 출마 안 했어. 그거 무효다.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이 벌어진 거야. 그해 5월부터 그러니까 그해 3월부터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이 나가고 이승만 계열하고 진보당 몇 명만 선거를 하게 되는 거야. 5월 선거를. 근데 그 5월에 그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벌어진 게 제주도 4.3 항쟁이야. 그 5월에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게 제주도 4.3 항쟁이고 그 제주도 4.3 항쟁을 가서 무차별 진압한 게 여수 순천의 군인 경찰이었는데 여수 순천 군인 경찰이 제주도가 3개의 투표구 중에 2개가 투표 못했다. 그러니까 그 5월 선거는 그 5월 선거는 무효다. 그걸 주장했어. 여수 순천의 군인 경찰이. 그랬더니만 거기서 이제 이승만 계열이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거지. 여순 사건을 일으켜서 진보적인 성향의 여수 순천의 군인 경찰 속에 공산당 당원이 있다. 이런 문제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그때 잡힌 게 박정희야. 여순 사건으로 잡힌 게 박정희고 박정희가 공산당 당원 명단에 있었어. 그래서 박정희도 공산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는 거야. 근데 얘가 자기를 살려달라는 조건으로 다른 당원들의 명단을 넘기고 혼자 살아남는 거지. 박정희가. 그게 여순 항쟁이에요. 10월에. 예. 그게 48년 10월 사건이고 49년에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죽이는 거야. 김구 선생님을 죽이는데 김구 선생님을 죽였던 안두희가 그냥 자기 개인의 주장으로 죽인 게 아니라 안두희의 지위가 뭐였냐 하면 그때 그 스파이였어. 미군의 스파이 출신이야. 안두희가. 그래서 안두희가 김구 선생님을 죽였을 때 그때 안 맞는 거야. 안두희의 증언하고 실제로 김구 선생님의 맞은 총탄하고 숫자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당시에 어느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이 뭐냐면
그 김구 선생님이 있었던 그 공간에 창문에 총알 자국이 있어. 근데 그 창문에 총알 자국이 안두희가 김구 선생님을 쏘면서 쐈으면 안에서 바깥으로 구멍이 나야 되잖아. 그런데 그 총알 자국은 바깥에서 안을 쐈다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하냐? 김구를 죽인 게 안두희가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스나이퍼가 대기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저격수가 안으로 총을 쐈다. 그 얘기야. 그게 그 미국의 무슨 문서가 30년이 지나면 공개가 되잖아.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된 문서에 나오는 거야. 그 당시에 미국 스파이들이 김구를 제거하려고 했다. 그 당시 상황이 김구 선생님을 미국의 스파이가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미국의 문서가 30년 만에 공개되면서 밝혀진 거예요. 그게 미싱 링크라는 소설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야. 미싱 링크라는 소설을 찾아보면 그 소설 내용은 되게 유치해. 근데 그 뒤에 그 작가가 그 미국의 문서보관소에 들어가서 그 당시의 사건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안두희가 스파이 출신이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이 김구를 제거하려고 했다. 왜? 미국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밀고 싶었는데 김구 세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때 그 와중에 49년도에 김구 선생님이 죽으면서 벌어진 사건이 보도연맹 사건이야. 보도연맹 사건은 뭐냐? 이승만이 그 한반도 남한 사람들한테 공지를 내려. 뭐라고 공지를 내리냐면 옛날에 일제 때 뭔 모르고 혹시 좌익에 도움되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신고를 해라. 그러면 너네들의 명단을 우리가 잘 보관했다가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감자 한 포대를 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가난한 평민들이 야 이름을 적으면 감자를 준단다. 그래갖고 가서 막 이름을 적은 거야. 실제로 좌익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마다 몇만 명씩 적어놨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그 사람들부터 죽인 거야. 집단 학살. 그 보도연맹의 명단이 있는 사람들부터 집단 학살을 한 거야. 그래서 본토에서 그걸로 죽은 게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제주도에서 죽은 게 3만이니, 제주도에서 죽은 게 3만이니 본토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겠냐. 그래서 이승만 때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집단 학살 당한 사람이 더 많다. 그 얘기가 뭐냐면 왜 무슨 야산에서 뼈 무대기가 발견되는 사건들. 그게 이제 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들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희생자들의 숫자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상이 다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놨다가 유사시에 죽이는 명단으로 썼다는 거야. 그게 보도연맹인데 실제로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그냥 단순히 재정 지원만 안 하는 게 아니다. 저 문학의 인사들에게 재정 지원을 안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명박 때 어느 작가가 굶어 죽었잖아. 저 문화예술인들이요. 실제로 받는 돈이 거의 없는 거야.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그 프로젝트로 받은 돈으로 이 사람들이 1년을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돈이 1년 연수입 800만 원, 500만 원 이래. 저 문화인들이요. 실제로 연소득이 500만 원, 800만 원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주로 다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힘든 일을 참으면서 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한테 지원을 제로. 그러니까 굶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굶어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 단체의 블랙리스트가 그만큼 잔인한 거예요. 저건 진짜 굶어 죽이는 거라니까. 이 문화예술인들이 진보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밥줄을 끊어버린 거야. 정말 나쁜 살인이야, 살인. 단지 사상의 자유, 이렇게 배부른 자의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진보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말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지원을 끊어서 어떤 프로젝트도 못하게 한 거야. 어떤 공연도 못하게 하고, 그나마 강연 가서 한 20만 원 받아먹는 사람한테 강연도 취소해버리고, 그래서 굶어 죽게 한 거야. 그게 저 블랙리스트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나쁜 범죄이고요. 이 새끼들은 끝까지 찾아갖고 이거 감옥 보내야 되는 거야. 이 블랙리스트가 지네들은 수십억을 주무르고 수백억을 빼돌리는 개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몇백만 원이 뭐 중요하냐 하겠지. 지들이 볼 때 껌값도 안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생명 유지 장치인데 끊어버린 거야. 이 새끼들 아주 악질이고, 그래서 블랙리스트 범죄가 나쁜 범죄예요. 그 블랙리스트 범죄에 국정원이 관여되어 있고 청와대가 지시했고 김기춘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이 문제를 끝까지 처벌해야 되는 거야. 와씨, 나도 말하다 보니까 막 화났어. 예. 우리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왜 내 이름은 없어? 이게 농담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저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은 굶어 죽을 때까지 밥줄을 끊어놨다는 거야. 나는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갔잖아. 못 올라갔지. 예술인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고. 그래서 먹고 살았지. 사실 나는 이명박 박근혜 때 노무현 때보다 많이 벌어먹었어. 노무현 때 내가 3만 원도 환전을 못했잖아. 별풍선 500개가 돼야 3만 원으로 환전이 되는데 노무현 때는 한 번도 환전을 못했어. 근데 이명박이 되니까 첫째 달에 24만 원 환전이 되더라고. 마지막에는 이명박 때 마지막에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지. 박근혜 때는 더 들어왔고. 그래서 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를 욕하는데 나는 뭐 그렇게 박근혜한테 개인적인 사감은 없어. 진심으로 내가 냉동치킨을 사주고 싶다니까? 거의 뭐 적대적 공생관계라고나 할까? 걔네 진짜 미안해. 블랙리스트에 그 올라간 예술인들에게 진심으로 그 부끄럽다는, 이 먹고 살만하다는 건 그만큼 치열하지 못했단 얘기지. 누구야? 나한테 블랙리스트 올라갔냐고 물어보네. 야! 너 지금 일부러 그런 거지? 나 기죽이려고. 그래! 나 진짜 이승환이랑 나랑 문체부 앞에 가서 진짜 1인 시위를 할까? 지금이라도 넣어달라. 우리는 왜 안 올라간 거냐? 오죽하면 이회수 선생님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다고. 왜 나는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갔냐? 이거 진짜 기분 나쁘다니까?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간 사람들은 진짜 기분 나빠. 공통점이 이승환이나 이회수 선생님이나 나 같은 사람은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안 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안 된 거지. 김재동, 이회수, 뭐 이승환, 망치분 이런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 받는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간 거야. 근데 진짜 잘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모르고 정말 그 프로젝트를 해야만 먹고 사는 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굶겨 죽인 거야. 사찰은 당연히 당했지. 이회수 선생님만 사찰 당했어? 나 같은 경우도 나는 가족들까지, 친척들까지 전부 다 괴롭힘을 당했잖아. 나 때문에. 예. 근데 블랙리스트에는 내가 못 올라갔다 이거지. 지금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김기춘이야? 조윤선이야? 박근혜한테 얘기해야 되나? 박근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조윤선은 지는 본 적이 없다라고. 김기춘도 아니라고 딱 잡았대니. 나 이거 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이름이 올라가냐고. 순실이. 순실이한테 일단 냉동치킨 하나 보낸 다음에 나도 좀 이름을 올려달라. 그래야 되나? 이게 진짜.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재발이 저린 거야. 그래서 수개표 팀을 가동시킨 거야. 예. 지금 그래서 국정원이 지네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됐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개표 팀을 가동해갖고 물타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게시판이나 뭐 이런데 갑자기 수개표 주장이 나오면 이게 국정원이 사고치 증거 나온 거야. 이제까지 한 4건인가 5건이 그랬어. 그 국정원에서 간첩 증거 조작했다는 간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거가 조작된 증거다. 이게 밝혀졌을 때 수개표가 막 떠들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또 뭐가 걸려가지고 누가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또 수개표가 막 떠들고 그때 이 국정원 직원이 뭐 자기네들은 여기 현장에 온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때 그 무슨 소방차의 블랙박스에 국정원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훼손하는 장면이 찍혔어. 그러니까 또 수개표 얘기가 나오고 예. 이 블랙리스트에 그러니까 국정원이 뭔가 범죄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수개표론자들이 움직여. 그거 한 팀이야. 내가 지금 보기에 내가 볼 때는 국정원에서 지금 이제 크게 2가지를 하고 있어. 수개표 주장하고 또 하나가 성별 분열, 성대결 구도. 그 2가지가 지금 국정원에서 공들이고 있는 여론 조작이야. 그래서 이 수개표론에 여러분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면 수개표론하고 성대결 구도에서 빠지세요. 그거 국정원이 주도하는 여론 조작이야. 그 성대결 구도가 그 옛날에 2007년에도 있었어. 2007년에 했던 게 뭐냐 하면 아프리카 TV가 차은택한테 로비했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허위사실이라고 이미 다 언론 보도자료 냈죠? 예.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차은택이 아프리카라는 무슨 회사를 운영했어. 그래갖고 어디서 헛소리가 나온 건데 차은택한테 로비한 적 없다. 보도자료도 다 나왔어요. 예. 이 성대결 구도가 2007년에 이명박 선거운동했던 애들이 군 가산점 논란 가지고 그 성대결 구도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명박 때 여성부 폐지운동. 그 여성부 폐지운동 하면서 여자도 군대 가라. 그거를 주도했던 게 성대결 구도했던 애들이야. 그러다가 박근혜가 당선된 다음에 여자도 군대 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군대 안 갔다 온 박근혜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그 성대결 구도하던 애들이 사라져. 그 팀이 완전히 소멸됐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다시 부활된 거야. 강남역 살인사건을 가지고 성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래서 얘네들의 논리가 쌍욕이야. 그죠? 그 작년 여름부터 만들어진 그 카페 애들이 그래서 가령 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면 완전히 악플이 달리잖아. 그게 국정원이라서 그래. 국정원 애들의 악플 수준이 내가 일찍이 내가 머리 단발머리로 내 손으로 자를 때 우리 딸하고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때 다 얘기했잖아. 찾아봐. 망치부인 좌익효수 찾아봐. 그게 국정원 수준이야. 소위 그 무슨 페미니즘 가지고 뭐 그 메갈리아 뭐 이러면서 글 쓴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국정원이야. 딱 그 국정원 네트워크, 그 국정원 악플러들을 투입한 거야. 그래서 상저질 댓글을 달아. 그게 성대결 구도로 유도하는 거야. 성대결 구도로 유도하는 그 국정원 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끼면 안 돼. 그리고 그 수개표 논쟁, 이것도 국정원에서 주도하는 그 여론 조작이니까 거기도 끼지 마라. 덩달이 되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래, 오늘 이건 주제니까 조금 있다가 시리아 얘기해달라 그래. 막간에 이제 광고 나갈게요. 내가 그 동거차도를 가려고 그랬어. 원래 이제 내일 출발해서, 내일 방송 끝나고 출발해서 금요일날 동거차도를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했는데, 이 겨울철에 동거차도가 딱 배가 한 대밖에 안 다녀. 한 번밖에 없어. 들어가는 배도 한 번, 나오는 배도 한 번.
근데 안에서 30분 있다가 배가 출항을 해. 그러면 내가 그 동거차도를 가갖고 30분밖에 못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하룻밤 자려면 그 세월호 유가족 그 아버지들이 자는 숙소에서 내가 자야 돼.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동거차도가 그러니까 이게 해가 길어지면 4시 정도에 나오는 배가 있대. 근데 지금 겨울철이라서 배가 딱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나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제가 동거차도는 봄이 될 때까지 못 간다. 가서 어떤 방송을 못 해. 그래서 못 가고 대신 그러면 이제 내가 1월 9일 날 팽목항에 가서 방송을 하려고 그랬어. 1월 9일이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이라. 그런데 1월 9일이 청문회 날이야. 청문회가 있는 날이라서 예. 그래서 1월 9일 날 내가 팽목항 간다고 하루 종일 방송을 하면 그것도 민폐야. 팽목항까지 갔다 오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없잖아. 이 방송 키고 가야 안전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 금요일 날이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안산에 기억교실 예. 안산에 기억교실을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래서 그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예. 안산에 그 기억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거기를 방문해서 보여드리고 가능하면 안산 분향소도 한번 가고. 근데 분향소하고 기억교실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예. 안산의 기억교실하고 분향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산의 기억교실을 방문해서 보여드리고 거기서 금요일 방송을 하려고. 예. 네. 그게 지금 이제 제가 잡고 있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세월호 1000일을 준비하면서 예. 세월호 1000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월호를 더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월호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제까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진상규명이 안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습기 사건은요. 진상이 규명이 됐어. 정확하게 이 옥시에서 만든 화학물질 그것 때문에 죽은 거다. 그 석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숨쉬지 못하는 병으로 죽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원인은 알아낸 거야. 가습기는. 그럼 이제 가습기 피해자는 이 국제기업들하고 우리나라의 소위 대기업들로부터 어떻게 피해자 보상을 받아낼 거냐. 그게 이 보상을 왜 받아내야 되냐 하면, 뭐라 그러나, 또 다른 사건에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대기업이 하면, 기업이 망하는구나. 전례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대기업에서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돈벌이를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가습기 피해자 문제, 가습기 피해자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문제는요. 끝까지 그러니까 세월호는 진상규명부터 해야 되는 거고 가습기 피해자는 이 책임자 처벌, 대기업의 피해 보상, 그 제도를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다시는 우리의 목숨을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이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사실 1000일 동안 1000일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야. 10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이 세월호 문제는요. 그 유가족들이 정말 이제까지 유례 없이 다른 사건들은 전부 다 유가족들이 보상 얼마 받고 전부 다 입 다물었어. 천안함도 그랬어. 그리고 막 문제제기 하려고 그러면 아예 막 언론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그 문제제기를 못하겠지.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천안함의 진상규명 이런 얘기 말도 못하잖아.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세월호 문제를 진상규명 요구를 길거리에서 1000일 동안 한 거야. 그래서 이 세월호 문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정말 그 역사적으로요. 이런 대형 사건에 특조위가 꾸려진 게 처음이야. 이런 참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000일 동안 계속 국민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첫 번째 사건이 세월호야. 왜? 세월호 유가족들의 투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들의 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우리가 또 유가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 세월호 유가족 때문에 우리가 이 세월호 문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유가족이 되거나 내 가족이 나로 인한 유가족이 될 수 있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호 문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역사적 기록을 만드는 거야. 사실 나는 그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유가족에게 미안하고 유가족이 안 되고 그게 아니야. 내가 유가족이 될까봐.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할까봐. 그래서 싸우는 거야.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준 이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정말 존경한다. 이분들이 이렇게 싸워주지 않아요. 그 얼마나 수모를 겪었냐고. 무슨 뭐 의가사 지정을 해달라고 했다는 둥, 의사자 지정을 해달라고 했다는 둥, 대학 특례 입학을 주장했다는 둥, 뭐 보상금을 더 많이 원한다는 둥, 오만 잡소리를 하면서 모욕을 주고, 그 굶고 있는 유민 아빠는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며. 김기춘의 지시사항으로는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며. 그래서 유민 아빠가 치료받는 도중에 병원에서 쫓겨난 거라며. 이 쳐죽일 놈 새끼들. 이거 정말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헤쳐먹은 일본 놈 앞잡이들은 처리 못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지랄한 새끼들은 정말 잡아가지고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우리가 친일파 처벌 못한 거 이번에 세월호 책임자는 대신 처벌하자. 바로 잡자. 그게 유민 아빠를 죽여가지고 뭐 문재인이 자살 방조를 한 나쁜 놈이다 이런 욕을 하려고 그런 거라며. 정말 이 쳐죽일 놈 새끼들 끝까지 가자고. 예. 자, 그래서 금요일날 안산 기억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막간의 공지가 나가는데요. 예. 저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공지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옛날 걸 본 다음에 나한테 문자 보낸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어저께는 이제 뭐 박원순이 뭐 이재명에게 러브콜을 보냈대요. 이런 문자를 누가 보냈어. 그러더니만 오늘 아침에 죄송하다. 그 다음 방송 보니까 그 정보가 잘못됐다는 거 알게 됐어요. 유튜브 시청자님들 유튜브로 방송 보고 문자 보내서 질문하지 마세요. 나한테 질문하고 싶으면 가장 최근 방송까지 다 보고 나서 질문하세요. 다음 방송에 답이 다 있는데 중간에 아무거나 보고 나한테 질문하고 그러지 말라고. 유튜브 시청자님들이 뭐 문자로 나한테 그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유튜브에서 나한테 질문하고 싶으면 어제 방송까지 본 다음에 아니면 오늘 방송까지 본 다음에 질문하라고. 예. 내가 일일이 그 수백 명한테 그걸 답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방송 다 본 다음에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입장이 궁금하시면 아프리카 앱을 까세요. 아프리카 앱을 깔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매주 화수목금 낮 2시부터 6시까지 망치부인 생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생방송으로 입장 확인하시고 그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질문을 하고 싶으면 이제 방송 다 봤다. 근데도 내가 방송을 하지 않은 얘기를 질문하고 싶으면 12시 이전에 문자를 보내면 생방송에 반영될 수 있어요. 왜냐면 12시 이전에 문자를 읽고 내가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12시 이후에 보낸 문자는 방송에 반영이 안 돼. 응.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님들 문자로 질문할 때는 가장 최근 방송까지 다 본 다음에 질문하라. 방송 안 보고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하다가 마무리 못한 거. 조윤선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청문회 때 자기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거짓말 했는데 그거 위증죄로 고발됐다는 거. 예. 위증죄로 고발됐다는 거. 예, 요 얘기까지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의 길 맨 마지막에 할게. 시리아의 길 맨 마지막에 하고, 요즘에 이제 핫한 이슈가 뭐냐 하면, 조순재라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최태민의 의붓아들인 조순재의 아들, 그리고 그 최태민의 그 최순실의 이복 형제인 최재석? 이 두 사람이 박정희의 유산이 최태민에게 넘어갔고, 그게 지금 최순실 재산의 근본이 됐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최재석하고, 조순재의 아들 조모 씨.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박정희가 스위스 은행에 뭐 몇백 조를 숨겨놨다. 그런 얘기가 또 막 같이 따라 나와. 그죠? 예. 자, 나는 이 뉴스에 난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 조순재라는 사람의 아들의 증거가 없어. 조순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2007년에 한나라당의 무슨 당 대표한테 진정서를 9장짜리를 낸 게 있는데 그 진정서는 조순재라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야.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입증이 되려면 관련 서류들이 다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 최태민의 의붓아들 최재석이란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최태민하고 박근혜가 둘이서만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무슨 재산을, 했다라고 추측하는 거야. 결정적 증거가 없어. 그죠? 최재석 이야기하고 조순재 아들 조모 씨의 주장이, 핵심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이야. 그럼 왜 이 얘기를 자꾸만 언론에서 퍼뜨릴까? 이걸 왜 언론에서 자꾸 강조할까? 그 얘기는 지금 우리의 논점은 뭐냐 하면 우리의 논점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지갑을 같이 썼냐야. 이거는 지금 팩트로 있는 삼성 뇌물 사건, 삼성 뇌물 사건이라는 팩트가 있고 그 팩트에 최순실이 돈을 받았다는 팩트가 있고 그 최순실과 박근혜가 지갑을 같이 쓰냐? 그러면 최순실에게 들어간 돈은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다. 요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최재석과 조순재 아들의 주장은 잘못하면 이미 죽은 최태민 이야기로 최태민의 이야기가 나오고 죽은 박정희의 재산이 몇백 조라는 그 근거 없는 소문, 그걸로 물타기가 된다는 거야. 지금 살아있는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 공동체라서 뇌물죄의 당사자다.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죽은 박정희 뭐 스위스에 수백조? 증거 있냐고. 그 블로그에 있는 게 증거가 안 돼. 최태민의 재산 그거 증거 있냐고. 그게 증거가 없어. 다 추측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2의 유병헌 작전이야. 세월호 문제를 유병헌만 잡으면 된다. 눈 돌리는 거야. 딴 데로 돌리는 거야. 본질을 흐리는. 우리가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 죽었을 때 그거 이명박과 검찰과 언론 이 새끼들이 주범이었잖아. 그런데 경호원이 죽였다는 개소리를 가지고 논점을 흘려서 이 새끼들을 구했어. 그 다음에 세월호 때 이명박이 민간인 여객선을 30년으로 연장했고 박근혜가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규정을 없애서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거야. 거기다 국정원이 개입한 배였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과적을 했고 그런 구체적인 범죄들이 있었는데 유병헌만 잡으면 된다고 언론이 개소리해갖고 이 새끼들 구했어. 지금 마찬가지야. 최순실과 박근혜의 지갑 공동체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죽은 박정희, 죽은 최태민의 재산 얘기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래서 도리어가는 이제 중요한 다른 얘기가 있어. 가령 노승일이가 이야기한 거 외교부가 최순실이 외교부 직원하고 긴밀하게 통화했었다. 그런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하냐? 지금 누구야? 정유라를 데리고 오는 역할을 외교부가 해야 돼. 그런데 이 외교부가 최순실 라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져. 그죠? 유럽에 있는 외교부가 최순실하고 내통하는 사이라면
그래서 정유라가 들어오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한 건데 최순실과 박근혜의 지각 공동체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최태민 얘기 박정희 얘기하고 있어. 이거 증거 없어요. 논란으로 떠들다가 죽을 문제야. 사라질 문제. 본질을 보자고. 핵심으로 돌아가서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 공동체냐 이것만 봐. 조순재 아들이니 최재석이니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말라고. 중요한 뉴스 아니다. 그거 물타기 뉴스야. 곁눈질로 끌어갖고 딴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박근혜와 최순실이 돈을 같이 쓰는, 가령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에게 최순실 회사 소개서를 직접 건넸다. 이거 계속 뇌물죄 증거들이야. 이 무수히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 그 뇌물죄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여기에 집중해야 돼. 근데 지금 언론들이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조순재의 아들 최재석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얘기를 돌리고 있는 거야. 넘어가지 마라. 본질만 봐라. 중요한 것만 봐야 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시리아 이야기. 여러분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뭐가 심각하냐 하면 뭐가 심각하냐. 지금 프랑스에도 극우 세력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영국의 총리가 브렉시트 찬성했던 또라이다. 자, 그 얘기 했잖아요. 이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영국의 브렉시트 찬성한 꼴통 총리, 프랑스의 극우파 대통령이 지금 나오게 생겨있고, 메르켈이 사선이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의 두테르테, 일본의 아베, 그 다음에 터키의 누구지? 에르도안.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우경화되고 있다는 거야. 세계가 우경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극우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극우파들이 득세하게 된 원인이 뭐 때문이냐? 탐욕 때문이다. 인간들의 이 탐욕이, 탐욕을 이용하는 세력이 극우파들이야. 그러면 이 극우파들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 그 인간들한테 세금 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유럽이 이 자유와 인권의 탄생지였고, 합리적 이성주의의, 이성이 지배하는 합리적 사회를 주도했던 그들이 어쩌다 젓가락지가 됐느냐? 거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시리아 난민 사태예요. 시리아 사태. 그래서 이 시리아 사태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 원래 이제 이 시리아가 옛날에 페르시아 땅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거기가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소위 동서 문화의 그 통로야. 동서 문화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무엇보다 그 시리아 주변이 그 산유국이잖아. 산유국이기 때문에 소위 이 시리아와 그 주변을 놓고 계속해서 이 미국과 러시아가 분쟁을 했단 말이야. 경쟁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이니 시리아니 다 이렇게 그 근처에 다 붙어 있는 나라들이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런 나라들에서 그들이 이제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들을 놓고 이 러시아하고 미국이 옛날에 소련과 미국이, 지금은 러시아와 미국이 계속 경쟁을 하고 대립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시리아가 아까 페니키아란 얘기를 하는데, 그 페니키아가 어디냐 하면 그러니까 그 터키 반도 있잖아요. 터키 소아시아 반도 밑에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그 길에 있었던 얇은 나라가 페니키아란 나라였어. 근데 그 나라가 소위 이제 기원전 12세기 그 근처에 12세기 11세기에
그 번성을 했고, 이 페니키아에서 개발한 그 식민지가 서북부에 있었던 그 카르타고,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로마를 박살을 냈던 그 카르타고라는 식민지를 개발한 게 페니키아라는, 소아시아 반도 밑에 있는 그 페니키아라는 지역이 개발했던 데고, 그 소위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었던 그런 세력이었는데, 그 옆으로 이제 이제 시리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가 다 있는 거야, 중동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서아시아, 서남아시아라 그러죠? 서남아시아가 있었던 데가 이제 그 중동인데, 거기서 이제 최근의 문제는 시리아였던 거야. 이게 반기문이 사무총장을 할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시리아에서 소위 이제 친러 정부, 그러니까는 원래 시리아의 정부가 친러 정부야. 근데 그 친러 정부가 있는 그 시리아에 그 IS라는 그 미친놈들이 나와갖고 나라를 세우는 거야. IS라는 놈들이 시리아의 반군, 그러니까 테러 집단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진짜 이슬람 국가다. 이러면서 시리아 내부에 IS를 세우는 거야. 그런데 또 이 시리아의 정부는 친러 성격이 있는데 그 시리아의 반군이 또 있는 거야. 시리아의 반군이 있는데 이 반군이 누구냐? 미국이야. 친미. 그러니까 끊임없이 중동의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번 시리아 내전이나 다 공통점이야. 뭔데? 원래 그 지역이 옛날에 소위 소련의 영향권이었어.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권력들이 친러시아적인 성향의 정부들이 들어서는 거야. 그러면 거기를 늘 미국이 게릴라를 투입해가지고 반군을 구성을 해서 그 친소 정권들을 무너뜨렸던 거야. 그래서 옛날에 빈라덴이나 후세인 같은 애들이 빈라덴이나 후세인이 미국에서 심은 게릴라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친소련 성향의 그 지역의 정부들을 무너뜨리는 목적으로 반군으로 키운 애들이고 걔네들한테 무기를 대줬던 게 미군이었던 거지. 그게 뿌리야. 결국은 이제 이 친러시아와 친미국의 권력이 그 중동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일단 누구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 먼저 블랙. 그 다음 하데스가 누구야? 누구를 먼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블랙 걸고, 그 다음에 누구를 지금 보내달라는 거야? 예,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리아란 나라가 꽤 큰 나라였는데, 중동이 꽤 큰 나라였는데, 이게 그 소위 IS란 집단이 이 시리아 내부에서 소위 친러하고 친러 정부와 그 다음에 친미 반군이 경쟁하는 틈에 이 테러 집단의 나라가 IS라는 게 섰고, 그 IS를 러시아하고 미국이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씨를 말리자, 지금 그런 상태야. 그래서 IS가 거의 소멸될 시점까지 갔는데, 그 기억나죠? 작년에 오폭 사고. 미국에서 IS 근거지라고 그래서 쳤는데 거기가 친러시아 정부군이라든가 예, 그런 식으로 그 시리아 내부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 그러니까 경쟁을 한 거야. 전쟁을 한 거지. 전쟁을 계속 했어. 그래서 문제는 뭐냐? 시리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야. 시리아의 이 위대한 수천 년 된 문화유산들이 전부 다 파괴되고 개박살이 났어.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들이 탈출하기 시작한 게 그게 10년 전부터 그런 거야. 8년인가 10년 전부터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에서 탈출하게 된 거야. 그 시점이 언제냐? 반기문이가 UN 사무총장이 된 시점이야. UN 사무총장이 된 시점이 시리아의 내전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난민들이 막 지중해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터키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였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였던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리스나 이탈리아 남부나 터키가 그런 시리아에서 갑자기 이주해온 그 난민들 때문에 치안이 불안해진 거야. 치안이 불안해지고, 그런데 이탈리아 남부는 너무 가난해. 그리스도 너무 가난해. 터키도 가난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로 가려고 이제 난민들이 막 그 유럽으로 올라가려고 그런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소위 잘 사는 지역에 극우파들이 준동을 하는 거야. 이탈리아도 그 소위 베니스하고 그 밀라노나 이런 도시들은 공업 도시야. 그 관광이나 공업으로 되게 부유한 도시들이야. 거기가 이탈리아 북부.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에 르노라든가 뭐 밀라노라든가 이렇게 잘 사는 공업 도시가 있고, 중부는 이제 시에나나 뭐 피사나 로마나 이런 데는 관광업으로 먹고 살고, 원래는 이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가 소위 나폴리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남부였어. 이탈리아 남부가 그렇게 아름다운 미항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미항이 시리아 난민들이 계속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상주하게 되면서 치안이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그 나폴리가 완전히 망가진 거야. 그래서 원래 관광업이 제일 잘 됐던 데가 나폴리인데, 지금 그 나폴리가 완전히 죽어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가 돼버린 거야. 이탈리아 남부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터키도 되게 불안정해진 거야. 터키도 불안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알다시피 그렉시트 사건, 소위 유럽 연합이 깨지게 된 그 첫 번째 사건이 그렉시트잖아. 그렉시트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것도 이 난민들 문제였던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 난민들을 소위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야. 그 이 잘 사는 나라들이 유럽 연합에 돈을 내서, 그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유럽 사람들 전체를 이제 그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폈는데, 이게 시리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비용이 올라간다. 그 비용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걸 이용해서 극우파들이 정권을 잡은 거야. 자, 여기까지 제 설명이 잘못됐어요? 제 설명이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세계가 우경화되는 과정이었어. 시리아 난민 사태로 이 유럽이 우경화되게 된 거란 말이야. 그 책임이 반기문한테 있는 거야. 반기문이 제일 욕을 먹었던 이유가 소위 시리아 문제가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격돌하고 있는 건데, 그 문제를 전혀 중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유럽연합이 흔들린 게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엔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럽연합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야.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게 반기문이야. 그래서 욕하는 거야. 근데 반기문이 지가 아시안이라서 욕먹었다고. 지랄하네. 유엔은 흑인도 욕하지 않는 나라야. 지가 아시안이라서 욕먹었다고 개소리 하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무능한 게 반기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역사상 가장 무능한 사무총장이라고 욕먹는 이유가 지금 유럽연합이 난리가 난 게 반기문 때문이라고. 그 유엔 사무총장이 아무것도 안 했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반기문 임기 동안에 그 재난도 되게 많았어. 자연재해가 터키도 엄청나게 심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터키 문화유산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갖고 이 반기문의 지난 임기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어. 라틴 아메리카도 알잖아. 박근혜가 한 바퀴 돌았는데 완전 쑥대밭 됐잖아. 화산 터지고 막 토네이도 오고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서 그런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나라들을 구호활동하는 게 유엔이었어. 그것도 못한 거야. 그것도 못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은 거야. 그런데다가 그 언론의 자유가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반기문이 잘못한 거라면,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가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되게 높다고 얘기했었어.
그런데 박근혜가 들었으면서 완전히 후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떨어졌는데 이 반기문이가 그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그리고 박근혜를 막 치켜 세우면서 새마을 운동 전도사하고 다닌 거 아니야. 그 반기문을 그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육자회담을 주도해서 한반도 평화의 스케줄을 짠 거야. 그러니까 통일 스케줄을. 그래서 14선언을 하고 그래서 해주 앞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그래서 이 제2의 개성공단을 개발하고 그래서 남북이 서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통일의 로드맵을 만들어 놨는데 이명박이 제대로 진행 안 할 때를 대비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반기문을 세워놓으면 얘가 남북의 그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줄 줄 알았던 거야. 미국과 러시아의 국제적인 입김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줄 알고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려고 그 욕을 먹으면서 거기다 세워놨더니 10년 동안 새마을운동 홍보만 했어. 유럽연합을 완전히 구급파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세계 우경화. 그럼 이게 세계가 우경화가 되면 뭐가 문제냐? 이게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가 우경화 돼버리면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하겠다. 누가 말릴 거냐고.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하면 러시아 본토에서 하겠어? 모스크바에서 하겠어? 워싱턴에서 하겠어? 걔네가 전쟁하면 한반도에서 할 거 아니야.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안전망이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거기를 갖다가 개박살 내놓은 게 반기문이라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이 무지한 사람들이 유엔 사무총장씩이나 했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아냐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물론 반기문 만회죄는 아니야. 이 본질적으로 지금 세계가 인류가 망할 때가 된 거야. 인류의 탐욕, 소위 이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 물질을 섬기는 거잖아.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미친 사고방식이 여러분 그 멋있게 나오는 구글 자동차라든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광고들 얼마나 멋있어. 그게 얼마나 비싼 광고들인지 알죠? 수십억짜리 광고들이야. 그러면서 막 그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멋있게 광고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뭘 상징해? AI를 상징하는 거야. 인공지능을. 그러면 그 인공지능은 뭘 상징해? 결국 1차 산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기계화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뭐냐? 세계의 서민들은 지금보다 더 가난해진다는 거야.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1925년이 되면 8년 뒤야. 지금 17년이기 때문에 8년 뒤에는 지금 현재 직업의 61%가 사라진다는 거야.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서민들이 가난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옛날에 유엔을 만들던 2차 대전 직후의 수정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게 부자의 도리였어. 근데 이 부자들이 자기네들의 무한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자르고 기계로 대체해서 더 이상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었잖아.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났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세금을 더 내야 돼. 그 세금을 내기가 아까워. 그래서 극우 정권을 세우는 거야. 극우 정권의 공통점이 뭐냐? 전쟁의 공포, 테러의 공포를 팔아서 민중들을 억압하고 그러면서 부자들, 권력자들에게 전권을 줘서 결국 목적이 뭐냐면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게 목적인 집단이 극우파야.
전쟁의 공포를 팔아서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는 게 목적인 게 극우파들이라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이게 결국은 뭐 때문이냐? 인간의 탐욕 때문이야. 모든 인간이 너무나 이 욕심. 자, 트럼프는 왜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는 미국판 이명박이야. 이명박이 왜 대통령 됐어? 대한민국 사기쳐갖고 지 주머니 채우려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 그래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주머니 챙겨갖고 가서 지금 신나게 돌아다니며 놀고 자빠져 있잖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지 사업 때문이야. 자기 트럼프라는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트럼프의 목적은 돈벌이야.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의 발전 이런 거 관심 없다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야. 이명박이랑 똑같아. 돈이 되면 전쟁도 불사하는 게 트럼프라고. 자, 결국은 뭐냐. 지금 이 세계가요. 지금의 이 세계가 이 극우파들은 늘 누구를 노리느냐. 가난한 서민들. 가난하고 무지한 서민들을 노려. 이 극우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그들의 지지 세력이 누구냐? 가난하고 무지한 서민이다. 늙고 가난하고 무지한 서민들. 왜냐? 늙은 사람 돈벌이가 어려워. 그 다음에 무지한 사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늙고 그 무지한 가난한 서민들이 극우파들의 핵심 지지층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뭘 파냐? 전쟁이나 테러의 공포를 팔아. 지지층은 이 전 세계 극우파의 공통점인데, 첫째, 다 늙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지지한다. 둘째, 얘네들은 전쟁과 테러에 대한 공포팔이를 한다. 셋째, 반인권적이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가진 게 없는 주제에 차별을 정당화해.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정당화하고요. 그걸 추종하고, 심지어는 하이틀러 이런 짓거리를 따라하면서, 그래서 이런 이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극우 독재 세력에 대한 영웅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추앙하는 게 있고, 목적은 뭐냐? 부자 감세. 부자 감세야. 근데 부자 감세가 목적인데, 결국은 부자 감세가 목적이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서민 감세라고 얘기해. 가난하고 무지한 유권자들한테 너희들의 세금을 줄여줄게. 오바마 케어? 이거 너무 비싸고 쓸모없는 거야. 이런 거 없애줄게. 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부자들의 감세인데 실제로는 서민 감세라고 공약을 내세워. 모든 극우파들이 마찬가지야. 모든 극우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집권했어요. 가난하고 늙고 무지한 서민들한테 너희들의 세금을 줄여주마. 서민 경제를 살려주마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결국 부자 감세를 목적으로 전쟁과 테러 공포를 팔고 반인권을 팔고 반인권적인 차별을 막 팔아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결국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네들은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니네가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늙은 이 서민들은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건 이게 좀 전쟁의 위험 때문에 망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새끼들은 뒤로 돈을 다 빼돌려. 돈을 다 빼돌려. 그래서 전 세계의 극우파 새끼들이 그 무슨 섬나라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그렇게 많이 세워놨다며. 그래서 거기에 조세 회피처, 뉴스타파에서 시리즈로 냈던 그 조세 회피처, 그게 다 그런 극우파 새끼들이 돈 빼돌려 놓은 데야. 그런데도 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늙은 유권자들은 찰떡같이 그 독재자들을 믿고 투표하면서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아주 무지한 또라이 짓을 하면서 망치 부인이 야당을 내가 어느 야당을 분열시켰는데. 지난번에 우리 촛불 집회에 나와가지고 그 또라이
그 확 영상 공개해가지고 공개 수배해버릴까 보다. 근데 그렇게 또라이를 너무나 또 띄워주면, 그게 또 그 또라이가 또 인기 스타가 돼. 그래서 내가 개무시하는 거야. 여러분도 개무시하세요? 좌우지간 그런 또라이 짓거리들을 막 잘한다 해가지고 우쭈쭈 해서 그런 애들이 큰 소리를 내게 하는 거야. 그게 극우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면 자, 이제까지 여기까지 생각 못했던 사람들,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처음 들었다. 처음 들은 사람들 이거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자꾸 종교적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 종교는요, 인간의 본질과 관계된 문제이고, 모든 종교는 인간의 탐욕하고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탐욕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통제 장치가 종교야. 그래서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탐욕을 절제하기 위한 거야. 목적은. 왜냐?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주변에 무슨 살인사건이 났다. 그 살인의 본질이 뭐야? 탐욕이야. 모든 범죄의 본질은 탐욕이야. 결국 이 탐욕이 인간의 사회를 해체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 탐욕을 절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종교, 그걸 내가 계속 종교를 강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 스스로 깨닫는 자는 스스로 깨달아서 어떤 철학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종교가 사실 필요 없어. 인간이 스스로 계속 고민하고 사색을 해서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면 굳이 종교가 필요 없어. 그런데 인간들 중에 스스로 깨달아서 그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전체 인류의 5%가 안 돼. 그래서 95%의 인간에게 종교라는 형식의 그 장치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 종교가 점점 이 탐욕에 의해서 변질이 돼버리면 이 종교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야. 권력과 결탁해서 종교가 부패하면 종교의 기능을 못하게 돼. 그러면 그 하나의 세대가 끝나는 거야. 그 한 시대가 끝나는 거야. 지금이 내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 유럽을 가보면 큰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한 게 많아. 그거 알죠? 큰 교회로 지었었는데 그 교회들의 교인들이 사라져가지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거나 이런 데가 되게 많아. 이미 유럽은 개신교가 별로 남아있질 않아. 성당만 남아있는데 그 성당은 실제로 미사를 드리는 용도라기보다 관광용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죠? 예. 이 유럽이요. 그 유럽에서 그 교회 예배드리, 그러니까 개신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거의 없고, 뭐라 그러나, 그나마 무슨 핀란드의 루터교? 나머지는 대부분 이 교회라는 개신교 교회가 별로 남아있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세계 선교단체가 왜 한국에서 주도 역할을 하냐 하면 유럽에는 개신교가 별로 안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그 성당들만 남아있는데 그 성당들이 진짜 미사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 관광용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미 유럽은 신앙이 죽어있는 거야. 유럽은 이미 신앙이 거의 죽어있는 나라인 거야. 그래갖고 독일에서 뭔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껴서 그 독일에서 전 세계 개신교 신자들을 모으자. 그래서 루터교 500주년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에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의 종교를 다시 생각하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이 신천지가 개신교, 성당, 불교 다 망쳤다며. 그래서 지금 종교가 자기 역할을 못해. 탐욕을 절제하라고 얘기하는 교인이 없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없는 거야. 우리 9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스님들, 또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사회 지도층이었어. 그죠?
문익환 목사님이라든가, 김수환 추기경님이라든가, 이런, 조계종의 무슨, 조계종은 옛날부터 약간 좀 부패해 있었지만, 그런 이제 뭐라나, 스님 중에, 무소유 얘기하셨던, 그런 스님들이, 스님, 신부님,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라든가, 김수환 추기경이라든가, 문익환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사회의 정의를 얘기하고 탐욕을 절제하는 사회를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어. 그게 80년대야. 근데 9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가 무너져 내린 다음에 완전히 이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잖아. 물질이, 이 자본이 전 세계를 다 먹어버린 거야. 그 뒤로 인간의 가치는 점점 격화됐고, 비정규직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고, 그래서 노동조합들이 전부 다 망했고, 그러면서 인간의 공동체, 인류 공동체들이 다 파괴됐고,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인종차별이 더 심화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교육들이, 전 세계의 교육이 또 망가져요. 그래서 완전히, 극우파들이 굉장히 무식한 자세로, 힘을 모아간 거야. 자기네들이 물질이 없다면, 괴력이라도 가지겠다. 그래서 이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이틀러 같은 짓들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이 세계적인 추세야. 결국은 지금 사회가 어떤 상태냐? 인류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인류가요, 공멸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어. 지금 봐봐. 전 세계가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니까? 내가 볼 때 우리나라도 이 신천지, 그러니까 이명박이 집권한 다음에 신천지가 득세를 했어. 그거 알지? 이명박 때 신천지가 득세를 해버리면서 모든 교회가 다 무너졌어. 괜찮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쫓겨났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많은 괜찮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명박 때 암으로 많이 돌아가셨어. 내가 아는 사람들만 여러 명이야. 팩트만 말하고 있잖아. 꺼져. 그래서요, 지금 이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신천지가 이명박을 조직적으로 도왔잖아. 박근혜도 조직적으로 도왔고.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한국의 개신교가 죽은 거야. 예. 한국의 개신교가 지금 거의 죽었어. 지금 대형 교회들에서 네 이웃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그 10계명을 어기고 장로 권사들이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그렇잖아. 이미 종교가 죽은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짓 못해. 어떻게 이 목사, 장로, 권사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10계명이 있는데,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0계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냐고. 조계종이 지금 그 모든 사회 이 불평등에 대해서 침묵하잖아. 조계종으로 숨어들었던 노동조합 지도자를 내쫓았잖아. 더 이상 우리나라에 종교다운 종교가 없는 거야. 소위 명동성당이 주변이 재개발이 된다며. 그래가지고 이 명동성당에서 시위대 오지 말라 그랬다며. 더 이상 시위하러 오지 말라고. 옛날에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그 명동성당이 소위 반독재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도망가서 피신했던 곳이 성당이었어. 명동성당. 근데 그 명동성당이 이명박 때 더 이상 시위대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명동성당이 닫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계사로 사람들이 가서 그 대피를 했던 거야. 근데 그 조계사에서 그 한상균 위원장을 내준 거 아니야. 잡아가라고. 그래서 더 이상 조계사도 이 권력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개신교는 박근혜를 위해서, 아니
개신교의 상징이 뭔지 알아?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제사 지내는 친척들하고 싸우라고 그렇게 가르친 개신교인데, 지금 박근혜가 오방색이 어쩌고 저쩌고 개지랄 연병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짓거리가 증거 영상으로 있는데, 박근혜가 개신교를 받아들였다고 그러면서 박근혜를 위해 기도하라는 장로들. 개신교가 죽은 거예요. 개신교가 이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우상 숭배자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남은 거야. 그런데 그 우상 숭배자들을 비판했던 개신교가 오방색 천을 두르고 미친 짓거리를 한 박근혜를 변호할 때, 그 미친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개신교는 죽은 거야. 한국의 개신교는 죽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세계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유럽도 종교가 죽었다니까? 그나마 옛날에 뭐 이성이 지배했고, 막 이성을 가지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던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사회주의하고 대립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 그러면서 사상의 자유, 합리적인 이성을 추구하고 이랬던 권력들이 사회주의가 무너지니까 더 이상 이걸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죽여버렸어. 그래서 지금 유럽은 종교의 자리를 합리적인 이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합리적인 이성이 지금 사라진 거야. 그래서 브렉시트, 그 다음에 극우파들이 득세하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유럽은 이미 2차 대전 이후에 종교가 없었어. 유럽은 2차 대전 이후에 이성이 지배하던 지역이었는데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서 이성이 사라진 거야. 지금 남아있는 건 오로지 탐욕만 남아있어. 자, 그러면 지금 인류는요, 이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 거야. 모든 세계에. 특히 근데 그래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합리적 이성을 추구했던 안전장치들이 있었어. 지식인들의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무너진 거야. 브렉시트가 그걸 상징해. 브렉시트라는 게 영국이 이성의 상징이었어. 영국과 독일이 이성의 상징이었는데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찬성을 했다는 순간 영국이 이제 더 이상 그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나라가 아니구나. 그걸 세계에 드러난 거야. 그럼 뭘 얘기하냐? 지금 세계에서 인간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거야. 그래도 옛날에 반기문 전에는 유엔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코피 아난 같은 사람이 소위 이런 자본가들을 비판하고 권력자들을 비난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반기문 10년 동안 유엔이 죽었어. 존재감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요, 세계의 권력자들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 거야. 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 인류가요,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왜냐? 이 인간의 탐욕이 절제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인간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이 탐욕이 터질 거야. 무한 탐욕이 완전히 그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의 탐욕이 마주 달리고 있어. 이거는 대폭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결국 그 이제까지 수천 년 전에 예언됐던 대로 인류가 이제 망해가는 거야. 인간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망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 이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사람들이 2000년부터 얘기했던 게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야.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그 심판의 때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그 탐욕으로 권력을 향유하고 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그게 심판의 날이야. 그 심판의 날이 2000년 전부터 그게 오늘이냐 그랬어. 근데 2016년 동안 심판이 늦어진 거야.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자.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자기가 기적을 보여줬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분이야.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려고 온 사람이었어. 그 예수님처럼 모든 인간이 살아간다면, 자기의 탐욕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생명을 바칠 정도로 희생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인간이 탐욕을 얼마나 절제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인간이 2000년 동안 살아남았던 거야. 그런데 이제 모든 종교가 다 죽었잖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얘기하는 교회도 없어. 박근혜가 오방색 천을 두르고 우상숭배라는, 박근혜를 위해 기도하라는 교회에 더 이상 예수님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걸 깨닫고, 그러면 뭐라 그러나, 그래! 나도 내 탐욕을 채우겠어! 그러면서 탐욕의 노예가 돼서 막 살아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이러면 안 된다. 종교가 어떻게 되든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인간이 끊임없이 탐욕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죽여가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공룡이 사라진 것처럼 인류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 운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이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운동을 할 거냐? 내가 볼 때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사상운동이야. 길은 두 가지예요. 어차피 망할 거니까 탐욕대로 그냥 붕가붕가 하면서 남의 것을 훔치고 죽이고 막 살다가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운동을 할 것이냐? 그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야. 그래서 이번 대선이, 이게 한반도의 대선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대선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수립하지 못한다면 영국의 브렉시트나 프랑스의 구구파처럼 우리가 망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노무현이 당선되던 시절, 김대중이 당선되고 노무현이 당선되던 시절, 우리가 더 앞서 나갔던 것 같아. 오바마가 그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보고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정책을 따라가려고 그랬다가 지금 망한 거잖아. 제대로 이제 인류의 탐욕에 지금 진 거야, 오바마는. 미국의 탐욕에 진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라는 괴물들을 뽑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명박 뽑고 박근혜 뽑은 다음에 세계가 따라온 거야. 그죠? 이명박 박근혜 다음에 에르도안이니 두테르테니 나왔잖아. 푸틴이니 영국의 또라이, 프랑스의 또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서서 우리나라에 먼저 또라이가 10년 전에 나온 거야.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올바른 새로운 사상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거야. 새로운 이 리더십, 평화의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는 세계적인 리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가 2016년에 보여준 촛불, 이거는 내가 볼 때 전 세계 지식인들에게 보낸 나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봐. 왜냐? 여러분 봐봐요. 독일이든 프랑스든 이탈리아든 데모하면 다 불태우고 약탈해. 미국도 그래.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32만 명이 모였다 사라졌는데 도시가 깨끗했어. 그걸 보고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사실은요, 이게 이제 작년까지 세계 지식인들이 어떤 자세였냐 하면, 그러니까 2015년까지 민주주의는 망했다. 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다라고 봤어. 그게 그 슬라보의 지젝인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야. 그 사람이 동구권 출신의 사상가인데, 그 사람이 이제 동유럽이 되게 가난하잖아. 가난한 동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계속 연구하면서 이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았는데, 이명박이 되고 박근혜가 되고 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면서 세계의 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다라고 본 사람이야. 그걸 우리가 지난 여름에 그 사람의 이제 강연을 봤던 거예요. 그게 나는 세계 지식인의 수준이라고 봐.
세계의 지식인들이 더 이상 인류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세계의 지식인들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깊은 좌절감에 막 자살들을 하고 있는 거야.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자살이 막 많았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막 자살 열풍이 불었던 때야. 그때 세계적인 지식인들이 많이 죽었어. 자, 근데 우리가 그 브렉시트나 그 이제 영국의 총리가 그렇게 뽑히는 걸 보면서 세계의 지식인들이 이성의 시대의 종말, 이성은 끝났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리를 이성이 대신했는데 더 이상 인류에게 이성도 없다. 이제 인류에게는 짐승 같은 탐욕만 남았구나. 그래서 이 무기회사와 제약회사의 주식을 가진 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공포를 팔고 그 공포를 팔아 돈을 벌고 그 돈벌이에 우리 모든 인류는 공멸하겠구나라고 기다리면서 절망하고 있는 지식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2016년 11월에 보여준 평화의 촛불은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232만 명이 모여서 그 정의를 이야기하고 부정부패하고 맞서 싸웠지만 우리는 너무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평화적으로 평화를 지켰다. 어떤 인간들도 그런 적이 없어.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싸웠어. 그래서 이제까지 세계사는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싸웠어요. 피 흘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 11월에 보여준 촛불은 이건 평화를 평화로 지킨 거야. 세계 최초로. 아무의 피를 흘리지 않고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고 평화와 사랑으로 평화를 지킨 새로운 세계사를 썼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야. 여러분이, 우리 국민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깨에 세계 평화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난 생각해요. 우스우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깨에요. 세계 평화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인류가 존재를 더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곧 끝날 거냐가 우리 어깨 위에 달려있는 거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 분단국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평화의 리더십, 전쟁 반대의 리더십을 우리가 세워냄으로써 평화로 평화를 지키는 기적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의 절망한 지식인들에게, 절망한 이성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이 탐욕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뭔가 지표만 있으면 약탈했던 그 미국의 시위대, 유럽의 시위대 다 약탈했잖아. 그런데 약탈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232만 명의 한국의 시위가 보여준 건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능력이 있다. 초능력이라는 말, 그게 초능력일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잠재된 능력이 있다. 그 잠재된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탐욕에 무너지지 말아야 돼. 절망하면 안 돼. 누군가 절망해서,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떴다면, 우리가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평화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우리가 희망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노래할 때, 평화의 희망을 노래할 때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 2000년 전에 살다 가신 예수님이 좋은 본을 보이셨지만 우리 인간의 탐욕이 그 예수님의 삶을 버렸어요. 이제 우리 한국이 정말로 인간이 어느 만큼까지 평화로울 수 있는가, 인간이 어느 만큼 지혜로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 가자고. 이게 한 사람의 그 무슨 펜지라는 무슨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지도해 주는 거야. 평화의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거야.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국민의 종복이라면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국민들의 서비스맨이야. 이걸 우리가 가르치면서 그래서 세계에 정말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미친놈들을 권력자로 세워놓고 부자들의 감세, 지네들의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가난하고 무지한 유권자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향유하는 그놈들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보고 거기에 저항하는 진짜 평화의 리더십, 나눔의 리더십, 공존의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써보자고. 가능할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간절히 꿈을 꿔도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만인이 간절하게 꿈꾸면 그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랬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자. 우리가 11월에 했던 일이 그거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갔잖아요. 평화로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우리가 해봤잖아. 지금 우리는 내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격려해야 돼요.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잘할 수 있어. 그래, 계속 이렇게 가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우리 이전에 많은 선배들이 죽 서서 개졌던 이유가 뭐야? 결국 포기했기 때문이야. 에이씨,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되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되는 거야. 너 혼자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하면 되는 거야.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갑시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망치 부인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얘가 오늘 왜 요즘에 이렇게 헛소리를 하지 싶으셨나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나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죄송합니다. 원래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가 어떤 대통령의 일을 할 것이냐가 내가 찾아야 될 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겠지만 나는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되든 그가 해야 될 올바른 매뉴얼을 만들겠다. 그게 내 목표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인들이 써낸 이 새로운 리더십의 역사, 인류의 희망을 보여준 이 역사를 세계의 답으로 제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탐욕 앞에 지지 마라. 너의 탐욕에 무너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탐욕 앞에 무너지지 마라. 우리 인간의 희망을 버리지 말자. 우리가 같이 있으면 우리의 희망을 지킬 수 있다. 우리 그렇게 평화를 지키면서 인류의 심판을 우리가 더 미루어 가자. 이대로 가면 우리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공멸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할 거냐.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이 강대국들의 인간들의 탐욕, 돈과 권력의 탐욕에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네, 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질까봐, 실패할까봐 싸워보지도 않는다라면 우리 죽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말입니다. 실패할 걸 각오하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가능성이 50%는 돼요. 그런데
실패할까봐. 어차피 실패할 건데 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실패할 확률은 100%예요. 그죠? 가봅시다. 그들의 막대한 권력과 그들의 막대한 돈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희망이 너무 가치없게 보일 수도 있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눈 감는 그 순간에 그래도 나는 길을 갔다. 적어도 반은 갔다. 내 뒷사람이 여기서 가면 저 절망의 시작보다는 훨씬 더 희망에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의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다. 나도 그 길을 간 거다. 끝까지 한번 노력해 봅시다. 아니, 이래도 실패하고 저래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노력해 본다면 어쩌면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가보자고요. 예. 2017년 11월 22일 날 저더러 390일 동안 기도하라는 얘기를 듣고 왜요? 그랬어요. 왜 내가 390일이나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몇 번 저녁을 먹을 뻔했어. 근데 안 받아. 예. 정말 신기하게 11월 22일부터 지금 44일 동안 저녁 때 뭘 먹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예. 그렇게 지금 44일 동안 금식을 이어왔어. 날 390일 기도하라는 그 명을 받고 지금 44일 동안 저녁을 금식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를 늦게 한 적도 있어요. 예. 근데 계속해서 저녁 금식 기도를 이어가시는 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그래, 고작 그 도봉구 창동 사는 아줌마의 390일의 금식 기도가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 뭐 얼마나 큰일을 이루겠어. 그러나 한번 해보려고요. 끝까지 한번 해보게요. 2017년 정유년에 저 옛날 그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00척의 외선에 맞서 싸우러 나갈 때처럼 어차피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다 극우파가 집권해서 그 평화를 지킬 수 없는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도봉구 창동 사는 이 아줌마가 390일 금식한다고 뭘 그걸 이길 수 있겠냐?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 죽을 때 후회 없게 그래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다고 내 스스로에게 잘했단 이야기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믿는 게 있죠. 저 혼자라면 제가 어떻게 감히 꿈을 꾸겠어요. 근데 망치 부인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러분이 같이 꿔주면 현실이 되더이다. 여러분을 믿고 이 꿈을 한번 꿔보려고요. 우리 평화와 희망의 꿈 같이 한번 꿔보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님들 감사드리고요. 업과 꿀잼과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님들 감사드리고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